태양이 장렬하는 사막 위를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미니 비행기, 바로 곤충입니다. 이 작은 몸 속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분주한 개미의 행렬, 인간의 크기로 환산해보면 시속 60km가 넘는 속도입니다. 곤충에게는 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꽃의 중심은 주위와 다른 색을 띠며 곤충을 꿀이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위장의 천재인 곤충을 나뭇잎과 구분하는 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곤충은 어떻게 이런 교묘한 전략을 만들어냈을까요? 곤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야말로 신비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곤충은 인간과 전혀 다른 생존 전략을 세워 자손을 번창시켰습니다. 곤충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세계를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징그러운 모습을 떠올리는 등 반응이 다를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곤충을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았지만 사마귀만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제가 살던 홋카이도에는 사마귀가 별로 없어서 그 모습이 이상하다 못해 징그럽게 느껴졌나 봅니다. 사마귀가 움직이는 모습과 생김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고 따라서 가지고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곤충은 겉모습이 우리와 다를 뿐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른 진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곤충은 마치 외계에서 온 우주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번창한 동물은 곤충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곤충은 지구상의 모든 동물 중 약 7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지구는 곤충의 행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곤충은 어떤 특성이 있길래 생존에 성공하였고 지금처럼 번성하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억 년 전의 지구. 땅에는 녹색이 펼쳐져 있었으며 10m도 넘는 커다란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이미 곤충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하늘을 나른 것도 곤충이었습니다. 나는 모습이 잠자리 같은 스테노딕티아, 지금의 바퀴벌레와 흡사한 프로토파스마,
곤충은 개와 노래기류 등과 함께 절지동물에 속합니다. 하지만 곤충의 기원은 아직도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숲이 땅을 덮기 시작하자 곤충이 갑작스럽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몸집이 큰 잠자리가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날개 길이는 70cm나 되고 특별한 천적이 없는 상태에서 유유하게 작은 곤충을 잡아먹으며 하늘의 주인이 됐습니다. 3억 년 전의 숲에는 여러 종류의 곤충이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곤충의 기본 구조는 그때 이미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곤충은 다리가 세 쌍이고 몸통은 얇은 각피로 덮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겹눈입니다. 이때쯤에서 우리의 조상 양서류도 땅 위에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양서류는 우리처럼 몸을 지탱해주는 등뼈를 가지고 있었으며 곤충과는 신체 구조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 같은 차이가 뒤이어 일어난 진화의 길을 갈라놓았습니다. (1억 5천만 년 전) 육상 척추동물은 엄청난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거대한 공룡 바로사우루스. 길이는 27m, 키는 15m나 됐습니다. 5천 건물과 거의 같은 높이입니다. 당시 울창하고 광활한 숲이 풍부한 먹이원이 되어 바로사우루스는 커다란 몸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척추동물은 진화를 계속하며 몸집이 더욱 커졌습니다. 1억 년도 넘는 동안 전성기를 구가했던 공룡은 그런 식의 진화를 상징했습니다. 반면 곤충은 전혀 다른 진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공룡 시대에 살았던 잠자리의 화석입니다. 최초의 잠자리는 상당히 컸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척추동물이 이 정도 크기까지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척추 덕분이었습니다. 척추를 더 길고 튼튼하게 만들어 이렇게 거대한 몸집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곤충은 척추 같은 구조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껍질로 몸을 싸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딱정벌레가 척추동물처럼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각피가 얇기 때문에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몸무게를 지탱할 만큼 각피를 두껍게 해봅시다. 그러자 각피가 너무 두꺼워져 근육과 기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깥 각피로 몸무게를 지탱하는 구조에서는 크기가 너무 크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몸 크기를 적게 유지함으로써 곤충은 원래 타고난 구조를 최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좋은 예가 겹눈입니다. 겹눈은 작은 렌즈가 여러 개 모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육각형 모양 하나하나는 혼눈의 렌즈입니다. 겹눈의 단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종류의 눈은 필름막처럼 아주 얇습니다. 그렇지만 강렌즈는 하나하나 독립적인 눈이 됩니다. 이런 렌즈 2,000개를 합쳐놓아도 1평방밀리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000개의 렌즈를 사용하여 인공 겹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인공 겹눈을 카메라 앞에 놓고 겹눈을 통한 사물이 어떻게 보이나 보겠습니다. 인간의 시력처럼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꽃의 윤곽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보기 위해 잠자리는 모두 25,000개의 렌즈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머리 대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적인 조직이 가능한 것은 겹눈이 얇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공룡시대가 거의 마감해갈 무렵 땅에는 각양각색의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이 꽃한테는 작은 곤충이 가장 반가운 손님입니다. 꽃은 특별한 신호를 보내 꿀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안내합니다. 곤충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곤충의 색채 분별력을 모방한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꽃의 가운데 부분은 녹색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꽃이 저 멀리 날고 있는 곤충에게 보내는 신호로 꿀과 꽃가루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꽃의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곤충의 종류도 늘었습니다. 공룡시대 말기쯤에 곤충의 종류는 현재 수준과 거의 비슷했으며 곤충의 진화는 거의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길이가 1cm도 안 되는 바구미, 꽃가루를 찾고 있는 긴 코가 코끼리 코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작은 꽃잎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바구미에게는 광활한 세상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구미 종류만 해도 6만 종이 넘습니다. 바구미는 서식지와 먹이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꽃봉오리를 먹는 바구미, 꽃이나 열매를 먹는 바구미, 나무 밑에 떨어진 잎을 먹는 바구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대우림에서는 한 나무에서 300종의 바구미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곤충은 몸 크기를 줄임으로써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고 다른 동물과는 다른 서식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척추 동물은 등뼈로 몸을 지탱함으로써 몸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반면 곤충은 겉껍질을 갖게 됨에 따라 몸이 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이 택한 길과 곤충이 택한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몸이 크므로 큰 뇌를 가질 수 있고 많은 정보를 모아둘 수 있습니다. 뇌는 또한 복잡한 정보 처리 장치로서 우리 행동을 통제합니다.
곤충의 경우는 어떨까요? 곤충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뉴런은 포유류와 비교해 볼 때 10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곤충은 복잡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곤충은 몸 안의 여러 부분에 작은 뇌를 가지고 있어 외부 세계 자극에 금방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곤충이 작고 단순하기 때문에 열등하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약 5천만 년 전 공룡은 사라지고 이제 살아남은 동물은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에 있는 메셀. 5천만 년 전 이곳은 울창한 숲속에 위치한 호수였습니다. 가끔 유독성 화산가스가 호수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가스가 나올 때 호수 주변에 모여있던 동물은 죽음을 당했고 그대로 바닥에 묻혀 타임캡슐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금속성 푸른빛을 발하고 있는 이 화석은 현대 입벌레와 친척입니다. 이것은 비단벌레입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나타난 미세한 부분까지 보존됐고 그렇게 오랫동안 파묻혀 있었음에도 자연색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슴벌레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분명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셀에서는 모두 400종의 곤충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곤충과 함께 포유류 화석도 많은 수가 발굴됐습니다. 공룡이 사라진 후 포유류의 종류와 숫자가 크게 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 모양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박쥐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포유류입니다. 호수 위를 날던 박쥐가 갑자기 유독가스의 공격을 받아 호수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죽기 전에 먹은 먹이가 소화도 안 된 채 뱃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겹눈은 화석이 된 박쥐의 배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박쥐가 곤충을 잡아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방의 몸피늘도 위장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메셀에서 발굴된 박쥐의 위 내용물 중 70%가 나방 비늘인 것으로 보아 박쥐가 나방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나방은 주행성 포식자인 새를 피하여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 됐다고 합니다. 나방은 야행성 곤충 중에서 가장 성공을 거두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만 종이나 됩니다. 반면 박쥐는 5천만 년 전부터 야행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박쥐는 지금도 나방을 잡아먹습니다. 박쥐는 낮에는 동굴 같은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해가 지면은 밖으로 나와 먹이를 찾습니다. 박쥐는 초음파를 사용하여 어둠 속에서도 날 수 있는데 인간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특별하게 고안된 마이크가 박쥐가 어둠 속에서 발사하는 초음파를 분간해냅니다. 박쥐는 시각 대신에 초음파를 사용해서
장애물을 발견하고 먹이를 찾으며 밤에도 자유롭게 숲속을 날아다닙니다. 마치 위성 접시 안테나처럼 생긴 특이한 코, 여기서 초음파가 발사됩니다. 머리의 반 정도나 차지하는 커다란 귀. 귀 안에는 달팽이처럼 생긴 기관이 있는데 아주 작은 초음파도 잡아내는 고성능 장치입니다. 귀가 잡아낸 많은 양의 정보가 뇌에 모입니다. 뇌는 정보를 처리해서 주변 세계에 대해 마치 눈으로 본 듯이 자세한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박쥐는 나방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초음파를 관현했습니다. 먼저 정찰 모드에서 초음파를 발사하여 어디 나방이 있는지 전반적인 지역을 정합니다. 그 다음 나방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면 추적 모드로 바꿉니다. 박쥐는 나방의 정확한 위치, 형태, 속도 등을 분석해서 곧바로 낚아챕니다. 최첨단 무기 같은 박쥐의 사냥법에 나방은 어떻게 방어를 할까요? 토론토 대학의 제임스 필라드 박사는 나방의 청각 구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방은 박쥐를 피하기 위해 특정한 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나방의 날개 바로 아래 작은 구멍이 하나 있고 구멍 안에는 고막이 있습니다. 고막도 안쪽에는 박쥐의 초음파를 잡아내는 세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는 세포는 단 2개뿐입니다. 어떻게 나방은 이런 간단한 구조로 박쥐의 최첨단 공격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박쥐가 발사하는 초음파의 동일한 초음파에 대해 나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박쥐가 추적 모드에서 나방을 공격할 때 발사하는 초음파와 같은 것입니다. 초음파가 발사되는 순간 나방은 열심히 날개를 퍼득였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나방은 2개의 세포로 박쥐의 추적 모드 초음파를 알아차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차린 순간 나방은 도망치기 위해 온갖 애를 씁니다. 나방이 신경 구조가 간단하고 세상을 볼 때 명확하거나 자세한 모습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나방의 생존이 위태로운 것은 아닙니다. 나방은 박쥐보다 오래됐고 박쥐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나방이 단 2개의 신경세포로 그 일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박쥐에게는 매우 모욕적일 것 같습니다. 나방은 거대한 신경 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신경세포만을 사용하여 박쥐에 대응하며 사는 것이죠. 박쥐가 추적 모드에서 발사하는 초음파와 같은 초음파에 노출됐을 때 나방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나방이 초음파에 맞는 순간 나방은 마치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순간의 행동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나방이 돌아서서 급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방은 박쥐의 공격을 마지막 순간에 피한 것입니다. 박쥐와 나방 사이의 거리가 1m도 안 되는 순간 나방은 갑작스럽게 박쥐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집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두 동물은 치열하게 정보 전략 싸움을 벌입니다. 곤충은 단순한 정보 전략을 최대한 활용해 살아남았습니다. 아시아 열대 지역에 살고 있는 호랑나비도 생존을 위한 단순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호랑나비의 번데기가 나무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 색깔은 주변 나뭇가지 색과 똑같은 녹색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의 이 번데기는 녹색이 아니라 갈색입니다. 생존을 위해 색깔을 바꾼 것입니다. 호랑나비의 번데기는 포식자인 새를 속이기 위해 나뭇가지에 따라 보호색을 바꿉니다. 호랑나비 번데기의 색을 결정하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일본 히로시마 대학의 혼다 게이치 박사는 나뭇가지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가 보호색을 정하는 데 열쇠가 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혼다 박사는 두 개의 나뭇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녹색이지만 거칠고 하나는 갈색이지만 매끄러운 것으로 자연의 상태와는 반대입니다. 이 두 나뭇가지 위에 애벌레를 놓으면 번데기는 어떤 색이 될까요? 애벌레는 거의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뭇가지의 표면을 감촉으로 감지합니다. 며칠 뒤 거친 나뭇가지의 번데기는 갈색이 됐고 매끄러운 나뭇가지의 번데기는 녹색이 되었습니다. 애벌레는 표면의 색깔이 아니라 매끄러운 정도로 번데기의 색깔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곤충은 나무의 모든 특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된 정보에 의거해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표면이 매끄러우면 녹색까지이고 거칠면 갈색까지입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지만 이것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어떤 곤충은 나뭇잎의 미묘한 감촉 차이까지도 모방합니다. 마치 마술처럼 보이는 위장술의 비밀은 아직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환경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모아 성취한 위협일 것입니다. 곤충은 외부 세계에 대한 간단한 정보에 의존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쥐와 나방의 전쟁에서 보았듯이 박쥐는 복잡한 정보 처리를 하지만 지극히 단순한 감지기만을 가진 나방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곤충의 정보 전략은 아주 단순하지만 낭비가 전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빼내어 정확하고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한편 벌과 개미는 수십만 마리가 모여 거대한 군체를 이룹니다. 노동이 명확하게 분화되어 있고 복잡한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군체에서 어떻게 통일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도쿄의 교외에 있는 숲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나무 몸통에 있는 작은 틈에서 우린 가장 발달된 곤충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꿀벌이라고 불리는 벌로서 벌 중에서 군것성이 가장 발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나무 안에 있는 벌집에는 10,000마리의 꿀벌이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먹이 구하기, 집 만들기, 꿀 저장하기 등 노동이 확실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벌집에는 전체를 통솔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벌 한 마리 한 마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조직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일까요? 분주하지만 평화롭게 일하고 있는 일본 꿀벌은 적이 침범하면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말벌이 왔습니다. 벌집을 들락날락하는 일본 꿀벌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꿀벌은 말벌의 날개 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흔들고 날개를 펄럭이며 소리를 내어 적을 위협합니다. 그러자 말벌은 땅에 내려앉아 날개 진동 소리를 죽인 다음 벌집 입구로 기어갑니다. 일본 꿀벌은 용감하게 몸집이 몇 배는 될 듯한 말벌에게 덤빕니다. 한 마리씩 계속해서 말벌에게 붙어 마침내는 말벌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온도를 알려주는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말벌을 싸고 있는 꿀벌대의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꿀벌은 날개 근육을 진동시켜 열을 발생시킵니다. 섭씨 45도가 되자 말벌은 죽고 말았습니다. 꿀벌은 45도 이상으로 열을 내지는 않습니다. 48도까지 올라가면 꿀벌 자신도 죽기 때문입니다. 말벌만 죽이기 위해 기술적으로 온도를 조절한 것입니다.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집단 방어 전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몸집이 훨씬 큰 적을 물리칩니다. 벌집 안에서는 모두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벌 한 마리 한 마리가 날개를 한 번씩 흔드는 것뿐이지만 마치 지휘를 한 듯 일사불란하게 소리를 내어 적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일본 꿀벌이 서로 어떤 교신을 하길래 집단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일본 나마카와 대학의 사사키 마사미 교수는 일본 꿀벌이 어떻게 서로 꽃가루와 꿀의 위치를 알려주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사키 교수는 벌집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설탕물이 나오는 꿀 기계를 놓았습니다.
이 기계를 찾아온 첫 번째 꿀벌에는 파란색 표시를 했습니다. 이 벌이 벌집으로 돌아간 후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今マーキングしたのが飛んできました。 벌집으로 돌아간 벌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이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벌 몇 마리가 춤을 추는 벌을 따라다닙니다. 춤을 따라 추는 벌은 주황색 표시를 했습니다. 今オレンジが、廊下に出てきました。オレンジ 곧 出てきます。 주황색 표시가 된 벌이 한 마리씩 벌집을 떠났습니다. この緑が出てきました。 그리곤 곧장 꿀 기계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파란색 표시가 된 벌이 꿀 기계의 위치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꿀벌은 날개를 진동시켜 나는 소리로 교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꿀벌은 날개 진동으로 어떤 종류의 정보를 교환하는 걸까요? 사사키 교수팀은 현장 소리를 녹음해 실험실에서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96かなり低いですね。低いね。 꿀벌은 춤을 출 때 대부분 특정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군체에서 꿀기계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꿀벌은 다른 꿀벌한테서 정보를 받을 때 춤추는 벌 위로 이렇게 안테나를 뻗고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울림으로 소리 진동을 이해한 다음 꽃으로 날아갑니다. 적어도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꿀기계를 벌집에서 50cm 정도로 가까이 놓기도 하고 1km 정도로 멀리 두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벌은 빙빙 도는 춤을 춥니다. 벌이 1초 동안 춤을 추면 벌집에서 670m 떨어진 곳에 먹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벌은 그런 먹이 정보를 서로 교환합니다. 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꿀벌은 춤을 추고 소리를 낼 때 한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꿀벌은 춤의 방향과 춤을 추는 당시에 해의 위치 사이의 각도를 가지고 먹이가 있는 방향을 알립니다. 벌집은 땅과 수직을 이루며 서 있습니다. 꿀벌은 마치 벌집 벽에 달라붙으려는 것처럼 춤을 춥니다. 따라서 춤의 방향과 벌집의 수직선이 어떤 각도를 이룰 것입니다. 이 벌집의 수직선을 움직여 태양의 위치에 맞춘 후 이것을 그대로 지면으로 이동시키면 먹이의 방향을 가르칩니다. 이른 아침 꽃이 피기 시작할 때 나무 안의 벌집은 분주해집니다. 어두운 구멍 안에서 꿀벌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벌이 꽃에서 돌아와 춤을 추면 많은 벌이 벌집에서 나갑니다. 따라서 꽃을 찾아가는 꿀벌의 수는 자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때도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꿀벌의 단체 행동은 놀랄 만큼 조직적이지만 그것은 벌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소리를 통해 이루어진 단순한 상호 교신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곤충은 더욱더 간단한 정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2000만 년 전 아름다운 호박 안에 갇힌 개미입니다. 애벌레를 물고 어디로 가는 중이었을까요? 이 개미에게 있어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면적이 5평방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은 이 호박 조각에 2000마리의 개미 군체가 들어 있습니다. 개미는 곤충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개미는 벌과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은 날개가 없고 시력도 퇴화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벌보다 더욱 조직적이고 발달된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브뤼셀 자유대학의 장르이 드너브르 교수는 연구실에서 개미를 기르며 개미 행동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물체를 일정한 곳에 모아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너브르 교수는 어떤 원리에 의해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개미의 행동을 자세하게 관찰했습니다. 관찰한 결과 추론한 이론은 놀랄 만큼 단순한 것입니다. 드너브르 교수는 개미 같은 로봇을 이용하여 그 이론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로봇은 지극히 단순하며 단 2가지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앞에 블럭이 있으면 로봇은 그걸 집어 아무데나 옮깁니다. 손에 블럭을 든 채로 다른 블럭을 만나면 들고 있던 블럭을 거기다 놓습니다. 이 로봇에게 다른 지시는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로봇 5개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봇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놀랍게도 마치 누가 통소리 난 듯이 블록은 몇 군데 모였습니다. 본부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같은 중앙화된 제도가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자율 조직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통일을 이룬 행동 양식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규칙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곤충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미의 규칙도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나마 운하에 떠 있는 한 조각의 열대우림, 바로 콜로라도 섬. 드너브르 교수는 이 섬에서 엄청나게 큰 개미 무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잎을 자르는 개미,
이들은 나뭇잎 조각을 지고 긴 줄을 지어 개미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작은 개미는 인간과 비교되는 번영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들 학자들은 어떤 규칙이 이러한 특이한 행동 양식을 낳았고 개미의 번성으로 이어졌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잎을 자르는 개미는 매일 집 밖으로 나가 숲에 있는 나뭇잎을 자릅니다. 긴 다리를 마치 제도용 컴파스처럼 이용해 잘라낼 조각의 크기를 정합니다. 날카로운 큰 턱은 가위 같아서 아주 잘 자릅니다. 나뭇잎을 모으는 일은 밤낮으로 계속됩니다. 잎을 자르는 개미가 1년 동안 자르는 잎의 양은 거의 1톤이나 됩니다. 개미는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나뭇잎 조각을 나르며 줄이 100m도 넘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미가 가는 길에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한 마리가 나서서 그 장애물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개미가 다니는 길은 언제나 쓰레기나 장애물이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잎을 자리는 개미는 어떤 경우에는 500만 마리도 넘게 모여 어마어마하게 큰 군체를 이룹니다. 개미의 집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집안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안에선 작은 개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개미는 큰 개미가 지고 온 나뭇잎 조각을 받아 더 작은 조각으로 자른 다음 벽 여기저기에 붙입니다. 나뭇잎이 가득 붙어 있는 벽에 면화처럼 보이는 하얀 것, 버섯입니다. 잎을 자르는 개미는 나뭇잎에 버섯을 심고 길러 수확합니다. 바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잎을 자르는 개미는 인간보다 훨씬 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곤충이 왜 이렇게 저의 관심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곤충의 세계가 전혀 다른 우주 같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인간 본위로 생각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앙화되고 계획된 제도가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인간과 전혀 다르지만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어떤 공상과학 소설도 이렇게 독창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잎을 자르는 개미가 만들어 놓은 세계는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숲속의 아침, 개미가 나뭇가지 위에서 한 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버섯을 수확하고 난 다음 모수게 된 나뭇잎을 내오고 있습니다.
영양분이 없어진 나뭇잎을 일정한 장소에 버립니다. 쓰레기가 이제 큰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개미는 쓰레기 매립 장소까지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쓰레기가 된 나뭇잎 무더기는 결국 땅으로 돌아가 훌륭한 비료가 될 것입니다. 개미는 날개도 없고 시력도 없으며 가장 단순한 생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개미는 인간과는 매우 다른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누브르기오스는 단순한 규칙으로 이루어진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곤충은 인간의 상식에 대해 철저하게 반기를 듭니다. 작은 몸을 선택하고 단순한 생존 전략을 세우고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독특한 교신 방법을 만들어내며 엄청난 군체를 이룹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한 게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은 복잡한 정보 전략을 세우고 고도의 복잡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예기치 못할 일까지 예상하고, 하지만 지금 로봇이나 컴퓨터 같은 첨단 기술 분야 한쪽에서는 곤충의 단순한 정보 전략을 배우자는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곤충은 지구의 모든 동물의 종류 중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곤충의 진화의 길은 인간과는 정반대입니다. 전혀 다른 길과 전혀 다른 생활 방식. 곤충의 단순한 생존 전략이 인간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열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억 년 전부터 곤충은 지구 곳곳에서 번성했습니다. 이들 곤충은 매우 독특한 정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